엄마, 미안해요. 근데 돈이 필요했어요. 딸 지원이 투명한 주사기를 들고 골목 끝에 섰습니다. 반대편에는 아들 민수가 쇠막대를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선자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몇 달간 이어진 두통과 기침, 그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일러실에 숨겨진 장치, 환기구를 타고 방으로 들어오던 독성 가스. 2년 전 욕실 리모델링 때 설치된 그것은 천천히 어머니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연사로 위장 가능. 경찰이 발견한 실험 노트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65세 홀로 사는 어머니. 그녀가 죽으면 집은 자녀들 차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낯선 배관공 한 명이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 과연 선자는 자식의 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께는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1980년대 지어진 다세대 주택 2층. 붉은 벽돌 외벽에는 세월이 낡은 흔적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현관문 옆 녹슨 우편함에는 김선자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 7시 10분 선자는 습관처럼 주방에 섰습니다. 냉장고 위 녹색 보리차 주전자를 내려놓고 싱크대에 물을 받았습니다. 팔목의 혈관이 도드라졌습니다. 65의 손등에는 검버섯이 조금씩 번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어지럽네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그녀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머릿속이 묵직했습니다. 요즘 자주 그랬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면 목구멍이 따끔거리고 아침에는 기침이 났습니다. 병원에서는 감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었지만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거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빈 집안을 채웠습니다. 선자는 테이블에 앉아 보리차를 홀짝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톡, 톡, 톡. 규칙적이면서도 불규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욕실 쪽이었습니다. 선자는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양말 신은 발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욕실 문을 열자 비누 냄새와 함께 습기가 밀려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환기구 아래쪽 모서리에서였습니다. 투명한 물줄기가 흰색 플라스틱 욕실 커튼 위로 똑똑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는 이미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위층 또 새는 건가? 선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자는 25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봉제 공장 기술자였습니다. 아들 민수, 딸 지원을 키우며 30년을 살았습니다. 행복하다고 할 순 없었지만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6년 전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아침에 공장에 출근했다가 점심 무렵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선자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결혼해 분당에 살았습니다. IT 회사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가끔 얼굴을 비췄지만 항상 바빠 보였습니다. 지원은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화학 관련 일을 한다고 했지만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자식들도 다 커서 제 인생 사는구나. 선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외롭지 않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이해했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집은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과 선자의 기초연금으로 겨우겨우 생활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지만 딱히 쓸 곳도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요즘은 마트에 가는 일이 가장 큰 외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달 건강이 이상했습니다. 머리가 자주 아팠습니다. 새벽에 깨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기침도 계속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노안이라고 했습니다. 늙으면 다 그렇다고. 선자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딱히 믿고 싶진 않았지만 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오전 9시 선자는 휴대폰을 들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위층에서 물 새는 것 같아. 관리사무소에 말할까? 수신음이 2번 울렸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뇌물세요? 괜찮아요. 제가 아는 기사님 보낼게요. 그래도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원청 부르면 비싸요. 제가 아는 분 보낼게요. 저렴하게 해드릴게요. 목소리가 짧았습니다.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서두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선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부탁할게. 네. 그럼 오늘 중으로 연락할 거예요. 엄마, 전 좀 바빠서요. 그래, 알았어.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선자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 속 민수의 이름이 희미하게 사라졌습니다. 가슴 한편이 이상했습니다. 뭐랄까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요즘 애들 다 바쁘지 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는 것을,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느낌이었다는 것을. 오후 1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선자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다가 일어났습니다. 현관 쪽으로 걸어가며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짙은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공구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여사님 맞으시죠? 박만석이라고 합니다. 배관 점검하러 왔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습니다. 얼굴에는 진지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그는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지나 욕실로 향했습니다. 선자는 주방에 서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박만석은 환기구를 올려다보더니 손전등을 꺼내 천장을 비췄습니다. 여사님, 보일러실 좀 봐도 될까요? 네. 그쪽 문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는 보일러실로 들어갔습니다. 쇠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를 분해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모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자는 보일러실 문 앞에 섰습니다.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박만석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빛이 심각했습니다. 여사님,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당장 가벼운 짐만 챙기고 이 집을 나가셔야 합니다. 선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박만석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 누수가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장치를 설치해놨어요. 환기통에 연결된 라인입니다. 여사님 방으로 직행합니다. 그 순간 선자의 등골을 따라 차가운 한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장치라니, 무슨 장치요? 박만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눈빛이 말했습니다. 여사님 목숨이 위험합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선자의 세계는 그 순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자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박만석은 보일러실 문을 다시 열며 손짓했습니다. 여사님, 직접 보셔야 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보세요. 선자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박만석을 따라 좁은 보일러실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했습니다. 보일러 옆 벽면, 그 뒤쪽 공간이었습니다. 박만석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먼지 쌓인 배관 사이로 무언가 보였습니다. 은색 금속 상자였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였습니다. 거기서 투명한 튜브가 나와 환기 덕트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상자 윗면에는 작은 LED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빨간색이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선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타이머 장치입니다. 정해진 시간마다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박만석은 가까이 다가가 상자 옆면을 비췄습니다. 투명한 카트리지가 보였습니다. 안에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액체가 기화되면서 환기구로 올라갑니다. 여사님 방 쪽으로 직행하는 라인이에요. 무슨 액체인데요? 화학물질입니다. 냄새로 봐서는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종류일 겁니다. 장시간 흡입하면 박만석은 말을 멈췄습니다. 선자는 그의 표정에서 답을 읽었습니다. 선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언제 설치된 겁니까? 최소 몇 달은 된 것 같습니다. 먼지가 쌓인 걸 보면요. 박만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사님, 최근에 집 수리하신 적 있으세요? 특히 보일러실이나 환기 쪽. 선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 전 욕실 리모델링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아들이 민수가 사람 불렀어요. 아는 분이라고. 말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욕실 타일이 낡아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민수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엄마, 제가 아는 업체 있어요. 싸게 해줄게요. 선자는 고마웠습니다. 시공비가 부담스러웠으니까요. 그런데 공사 중에 지원도 왔었습니다. 딸은 환기구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환기 방향 바꾸는 게 좋겠어요. 습기가 방으로 가면 안 좋아요. 선자는 잘 모르니까 그냥 그래, 알아서 해. 라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환기 라인을 바꿨어요? 박만석의 질문에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딸이 그러래서. 박만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일러실 안에는 기계음만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여사님,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이 장치는 전문 지식 없이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람, 그리고 배관 구조를 아는 사람이 함께 작업해야 합니다. 선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는 건설 쪽 일을 했습니다. 배관 구조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지원은 화학 관련 일을 했습니다. 실험실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자식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로. 박만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장치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증거 남겨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경찰이요? 네,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살인. 그 단어가 선자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현기증이 났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증거가 확실한 건가요? 혹시 오해는 아니고요? 박만석은 다시 환기 덕트를 비췄습니다. 여사님, 이 라인은 원래 밖으로 나가는 구조였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일부러 방향을 틀었어요.
여사님 침실 쪽으로요. 우연이 아닙니다. 선자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머리 아프고 기침 나고 새벽에 자주 깼어요. 병원에서는 노안이래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박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형적인 중독 증상입니다. 서서히 신경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자연사처럼 보이게요. 선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여사님, 박만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재산 문제 있으세요? 자녀분들이 돈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거나. 선자는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작년에 한 번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투자 실패했다고 선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없었으니까요. 그때 민수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딸이 이혼 후 양육비 때문에 힘들다고 했습니다. 위자료도 줘야 한다고 선자는 미안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이 전부예요. 남편이 남긴 거. 선자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애들한테 가겠죠. 박만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보일러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선자도 따라 나왔습니다. 거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너무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여사님, 지금 당장 이 집을 나가셔야 합니다. 어디로요? 일단 모텔이든 어디든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자녀분들한테는 말하지 마시고요. 말하지 말라니요. 혹시라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할 테니 여사님은 일단 피하세요. 선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 자식들이에요. 내가 낳아서 키운 애들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박만석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사님 목숨이 먼저입니다. 선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들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럴 겁니다. 저도 자식 있어서 압니다. 박만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여사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자녀분들이 이 집에 자주 오셨나요? 선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바쁘다고. 거의 안 왔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온다는 걸 알았죠? 네. 민수한테 전화했으니까요. 박만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사님, 혹시 현관문 비밀번호 바꾸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계속 같은 거예요. 그 순간 선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민수였습니다. 선자는 박만석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선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기사님 갔어요? 어때요? 고쳤대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선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 응. 지금 보는 중이야. 금방 끝날 거예요. 별거 아닐 거예요. 그래. 엄마, 저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선자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별거 아닐 거라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근데 왜 다시 전화한대요? 확인하려는 거 아니에요? 박만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여사님, 지금 짐 싸세요. 10분 안에 나가셔야 합니다. 왜요?
뭐가 보여요? 밖에 차가 한 대 서 있습니다. 아까는 없었어요. 선자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길 건너편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선팅이 짙었습니다.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선자는 알았습니다. 이제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지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사님, 지금 움직이셔야 합니다. 박만석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선자는 멍하니 창밖을 보았습니다. 검은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뭘 챙겨야 하죠? 선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통장, 신분증, 약, 옷은 하나만요. 가방 하나에 들어갈 만큼만. 박만석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현관문 쪽을 확인했습니다. 베란다 창문도 살펴봤습니다. 10분 드릴게요. 그 안에 끝내세요. 선자는 침실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2개, 도장, 신분증, 오래된 가죽 지갑에 넣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앞에 보이는 검은색 가디건을 집었습니다. 약통을 챙겼습니다. 혈압약, 소화제, 작은 파우치에 담았습니다. 가방을 매는데 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20년 전 제주도 여행 때였습니다. 선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여사님, 박만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자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다른 길 있어요? 박만석이 물었습니다. 뒷문이요. 1층으로 내려가면 골목으로 나가요. 좋습니다. 저 먼저 내려가서 확인할게요. 여사님은 30초 후에 내려오세요. 그는 공구 가방을 들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선자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경제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선자는 뒷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계단이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1층 문 앞에 박만석이 서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손짓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쌓여 있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놀라 달아났습니다. 이쪽으로요. 박만석이 앞장섰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박만석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진리역 앞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선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신림역 근처 작은 모텔이었습니다. 간판에 프레지던트 모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박만석이 방을 잡았습니다. 203호였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테이블, 낡은 텔레비전, 창문은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만 계세요.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시고요. 박만석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번호예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어디 가세요? 증거를 확보하러 갑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선자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조심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선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20분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보리차를 끓이고 뉴스를 보고 그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자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선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지원이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집에 없어? 어디 갔어? 민수였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연락 좀 걱정돼. 지원이었습니다. 선자는 휴대폰을 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만석의 연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냥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오후 7시쯤 박만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네. 그런데 애들이 계속 연락해요. 받지 마세요. 절대로. 박만석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집에 다시 갔었습니다. 증거 사진 더 찍었고요. 그런데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자녀분들이 집에 왔더군요. 제가 숨어서 들었어요. 선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계획을 앞당기자고 했습니다. 오늘 밤 안에 처리하자고요. 철이라니. 여사님이 집에 안 들어오면 계단에서 사고로 위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수 씨가 직접 말했어요. 선자는 입을 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지원 씨가 말했습니다. 3개월이면 자연사로 보일 텐데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요. 민수 씨는 빚독촉이 너무 심하다. 더 이상 못 버틴다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만석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지원 씨도 말했습니다. 위자료 판결 나면 집 팔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엄마가 빨리 돌아가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들었습니다. 여사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수사관이 연락할 겁니다. 네. 오늘 밤은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문 잠그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선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방 손님이었습니다. 민수와 지원. 어릴 때가 생각났습니다. 민수는 초등학교 때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공을 차다가 유리창을 깬 적이 있었습니다.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선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지원은 중학교 때 과학대회에서 상을 탔습니다. 집에 와서 자랑했습니다. 선자는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머니를 죽이려 했습니다. 오후 9시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프레지던트 모텔 203호 맞죠? 선자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0분 안에 내려오세요. 아니면 올라갑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찾았을까?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모텔 주차장에 검은 차가 서 있었습니다. 낮에 봤던 그 차였습니다. 선자는 박만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8분 남았습니다. 선자는 가방을 집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비상구 표시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계단으로 갔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위로 올라가는 계단.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 4층. 옥상 문이 보였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선자는 4층 복도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자동 판매기 뒤였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계단에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민수가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선자는 자판기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멈췄습니다. 203호 앞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야 민수야 문 열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으니까요. 엄마. 알아 거기 있는 거. 문 열어 얘기 좀 하자.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른 발소리였습니다. 박만석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4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거기 뭐 하십니까? 박만석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민수가 돌아봤습니다. 둘은 마주 섰습니다. 당신 누군데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배관 기사입니다. 오늘 여사님 댁 다녀온 사람이요. 박만석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 부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경찰요.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무슨 죄로요? 제 어머니 찾으러 왔는데. 살인 미수로요. 박만석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설치한 장치에 다 사진 찍었습니다. 경찰한테 넘겼어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증거 없을 텐데요. 증거요? 보일러실에 그대로 있던데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당신이 집에서 한 말 제가 다 녹음했습니다. 박만석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계획 앞당기자. 오늘 밤 처리하자.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녹음이 계속되었습니다. 빗독촉 너무 심해 못 버티겠어.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경찰 불렀습니다. 5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 박만석이 말했습니다. 여사님,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선자는 자판기 뒤에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민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선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수는 계단을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래층에서 경찰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손 들고 벽에 붙으세요. 경찰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수는 멈췄습니다.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민수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수가 끌려 내려갔습니다. 선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들었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박만석이 물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자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자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조사실은 좁았습니다. 형광등이 밝았습니다. 형사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선자 여사님 맞으시죠? 네, 자녀분들에 대해 진술해 주셔야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2년 전 리모델링부터 최근 몇 달간의 증상까지 형사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메모를 했습니다. 민수 씨 집 압수수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빚이 3억이 넘습니다. 대부분 도박 빚이에요. 독촉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선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원 씨는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위자료 판결이 2억으로 나왔어요. 재산이 없어서 여사님 집을 노린 것 같습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일러실에서 발견된 장치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신경마비 물질이 맞습니다. 3개월 정도 지속 흡입하면 자연사로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이는요? 선자가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체포했습니다. 본인 연구실에서 발견된 노트에 모든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형사는 노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지원의 필체였습니다. 3개월 후 자연사로 위장 가능. 부검 없이 사망진단서 발급 가능. 선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박만석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진술 끝나셨어요? 네, 어디 가실 데 있으세요? 선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이제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제 누나 집에 가시죠. 누나한테 얘기했어요. 며칠 계셔도 된대요.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누나도 혼자 사세요. 이야기 상대 있으면 좋아할 거예요. 박만석의 누나는 인천에 살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누나 이름은 박순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계세요. 순이가 방을 안내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자가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동생한테 다 들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순이는 차를 내왔습니다. 보리차였습니다. 선자는 그 맛에 울컥했습니다. 집에서 매일 끓이던 차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자는 순이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보며 산책도 했습니다. 순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상이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박만석이 가끔 들러 안부를 물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민수 씨와 지원 씨 기소됐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실형받을 겁니다. 그렇군요. 선자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여사님,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려고요. 거기서 더는 못 살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박만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여사님, 제가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신고한 거 후회하세요? 선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창밖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요, 후회 안 해요. 그 애들이 제 자식인 건 맞아요. 하지만 제 목숨도 소중하니까요.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나도 살고 싶었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한 달 후 집이 팔렸습니다. 선자는 인천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순이 집 근처였습니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이사하는 날 박만석과 순이가 도와줬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방 2개가 전부였습니다. 여사님, 이제 편히 지내세요. 박만석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선자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석 씨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천만에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선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저를 구해줬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제 자식보다 더 저를 걱정해줬어요. 박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순이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선자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박만석이 밥을 지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으며 선자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뭘까? 피로 맺어진 관계가 가족일까? 아니면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 가족일까? 창밖으로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짠 냄새가 났습니다. 선자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박만석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내일 일 있어서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순이와 선자만 남았습니다. 둘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선자 씨,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질 것 같은 공포도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은 피로 맺히는 게 아니구나. 나를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이지.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선자는 인천 바닷가 근처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다의 짠내가 좋았습니다. 보리차를 끓였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봐도 괜찮았습니다.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전에는 산책을 했습니다. 바닷가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선자도 가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였습니다. 날씨, 물가, 손주 자랑.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선자 씨, 오늘도 산책 나오셨네요. 김할머니가 말했습니다. 7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 동네에 20년째 산다고 했습니다. 네, 날씨가 좋아서요. 그러게요. 요즘 선자 씨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선자는 웃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점심은 순이와 함께 먹었습니다. 순이 집이 가까웠으니까요.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순이는 항상 반찬을 넉넉히 만들었습니다. 선자도 가끔 밥을 지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먹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했습니다. 오후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일찍 잤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박만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사님, 판결 나왔습니다. 그래요? 선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민수 씨는 징역 10년, 지원 씨는 징역 8년입니다. 그렇군요. 여사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선자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석 씨. 끝까지 신경 써주셔서. 천만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통화를 끝냈습니다. 선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반복이었습니다. 삶은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순이가 찾아왔습니다. 선자 씨 판결 소식 들었어요. 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순이는 선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달 후 선자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지원이었습니다. 선자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봉투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뜯었습니다. 편지는 짧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변명할 수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냥 엄마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바래요. 선자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에게서도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압니다. 엄마를 죽이려 했던 제가
어떻게 용서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제가 미쳤던 겁니다.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냥 돈에 눈이 멀었어요. 후회합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엄마, 부디 건강하세요. 선자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답장을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선자는 지역 노인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의 권유였습니다. 선자 씨, 집에만 계시지 말고 나가서 놀아요. 사람들도 만나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나가보니 괜찮았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선자보다 더 외로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선자는 점심 배식을 도왔습니다.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밥을 담고 국을 담고 반찬을 놓는 일. 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8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외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선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할머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저랬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아니, 더 심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자식에게 죽을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박만석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이거 드리려고요. 어머, 무슨 일이에요? 선자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감사해서요. 박만석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쑥스러워 보였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만석 씨가 절 구해주셨잖아요. 아니에요. 여사님이 저한테도 큰 의미예요. 박만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 어머니도 혼자 사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요. 그런데 제가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뵀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도 몰랐어요.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회가 너무 컸어요. 제가 좀 더 신경 썼으면, 더 자주 찾아뵀으면,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선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사님 도와드릴 때 제가 구원받는 느낌이었어요. 제 어머니한테 못한 걸 여사님한테라도 하는 것 같아서요. 박만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건 저예요, 여사님. 선자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만석 씨 정말로.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1년 후, 선자는 여전히 인천에 살았습니다. 원룸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달라졌습니다. 화분이 늘어났습니다. 사진도 붙였습니다. 순이와 찍은 사진, 박만석과 찍은 사진, 복지관 봉사자들과 찍은 사진, 가족 사진 같았습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순이가 송편을 만들고 선자는 나무를 묻혔습니다. 박만석이 과일을 사왔습니다. 세 사람은 순이 집 거실에 모였습니다.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손을 모았습니다. 송편과 나물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자 씨 요즘 어때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정말로요. 선자는 웃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할머니들 많이 만나잖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바빠요. 할 일이 많아서요. 박만석이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여사님이 제일 바쁘세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베란다에 나가 앉았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둥근 보름달이었습니다. 예쁘네요. 선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요. 순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만석은 아무 말 없이 달을 바라봤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선자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뭘까? 피로 맺어진 관계가 가족일까? 아니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이 가족일까?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가족은 선택이었습니다. 서로를 선택하고,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족이었습니다. 피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중요했습니다. 선자는 옆을 봤습니다. 순이가 있었습니다. 박만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자의 가족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선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네? 순이가 물었습니다. 그냥요. 고맙다고요. 둘 다요. 박만석이 웃었습니다. 저희도 고맙습니다. 여사님. 달빛이 세 사람을 비췄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괜찮았습니다. 이제 행복했습니다. 6개월 후 선자는 편지를 썼습니다. 교도소로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2통이었습니다. 민수야, 지원아 엄마야. 편지 잘 받았어. 용서한다는 말은 아직 못 하겠어.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 너희도 힘들었겠지. 엄마도 이제 알아. 돈이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는 것. 너희를 이해한다는 건 아니야. 다만 너희도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 실수할 수 있어, 큰 실수를. 엄마는 잘 지내.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 너희가 나오면 한번 만나자. 그때 이야기하자.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도 많이 반성하고 나와. 건강해라. 엄마가. 편지를 붙였습니다. 답장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선자는 이미 용서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 순이와 박만석이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된장찌개 어때요? 선자가 대답했습니다. 좋죠.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으며 선자는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선택이었습니다. 서로를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